지금까지 다른 강의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잘 안 해주세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나타내서 그러는데 이 간단한 것들이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류 작성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서류 작성, 아마 다른 데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서류 심사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그래도 심사 기준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농계획, 증빙서류, 개인정보, 신청서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기본적인 작성은 끝나는데 이제 서류 평가에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영농 비전이 30점이에요. 그리고 영농 계획의 구체성이 25점,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이 25점, 개인 역량이 20점, 그리고 이 외에 가점이 3점이에요. 면접 평가는 농업에 대한 자세가 40점, 영농 정착 가능성이 40점, 창업 역량이 20점. 근데 여기서 보면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가 별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면접 평가는 결국 서류 평가를 보고 면접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쓴 서류를 보고 면접까지 이어진다. 내 서류 안에 농업에 대한 자세가 잘 묻어나야 된다. 내 서류 안에 내가 영농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잘 묻어나야 된다. 내가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잘 묻어나야 된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사실은 면접 평가까지 다 반영하고 있다. 면접 평가 가셔서 나는 면접을 잘 못 봐요, 벌벌벌 떨어요, 괜찮아요. 말만 끝까지 하시면 되고 이미 서류에 어느 정도 묻어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볼게요. 영농 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서류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지금 발췌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실게요. 영농 비전이 30점인데 장기 영농 계획이 10점이고 영농 방법이 10점이고 지속 가능성이 10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10점부터 1점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다 채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느냐, 이게 10점에서 1점까지.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냐,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장기 영농계획이 10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딜 통해서 보냐면 그 뒤에 서류를 지금 같이 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서류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업계획에 써 있는 서류를 보면 거기에 영농 현황, 농지 가축 규모, 자금 조달 계획, 재배 사육 시설, 농기자재, 동기 및 경영 계획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장기 영농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동안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농사 지을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농사에 들어오면 적어도 10년, 20년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채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5년 동안은 뒤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은 연도별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잘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평가 방법이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량적 목표니까. 그럼 정량이라고 하는 건 수치화되어 있는 걸 정량이라고 하니까 1년 차에는 어떻게, 2년 차에는 어떻게 이것들이 정량적으로 써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동안에는 매출이 얼마, 1년 동안은 생산량이 얼마, 또는 1년 동안은 내가 생산 규모를 얼마만큼, 2년 차에는 내가 농지를 이만큼, 그리고 2년 차에는 내가 시설을 뭐 200평만큼, 300평만큼 이렇게 정해진 수치만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애들로 표현하는 것보다. 아, 뭐 1년 차에는 뭐 대충 한 얼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년 차에는 제가 농지를 600평을 임대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산을 뭐 1만 박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1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고 그게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좀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장기 영농 계획입니다. 뒤에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긴 할 건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영농 방법인데
이 영농 방법도 10점이잖아요. 이거는 영농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건 6차 산업이나 앞으로 좀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6차 산업이나 스마트팜처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는 스마트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6차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안 좋은 방향처럼 취급할 필요는 없죠. 국가에서 이 방향이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딱딱 찍혀 있는 건데,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반대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써주는 건 좋은데, 6차 산업이나 스마트팜은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할 필요는 또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다면 이왕이면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해 주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나는 친환경 농업이 어울리고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진짜 농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은 아니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의 말씀이 100%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발전 방향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영농 방법 10점은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 연관 서류들을 보면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을 포함한 5개년 영농 계획, 이 부분을 보고 평가를 좀 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능성을 볼 거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건지를 볼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농업 계획이 지속 가능한가가 또 10점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할 텐데, 이 변수를 미리 알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미리 계획하고 있느냐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미리 얘기해 주면 좋죠. 제가 예를 들면 상추 농사를 질 건데요. 상추 농사는 토경에 지었을 때 2년차, 3년차에 연작 피해가 와요.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연작 피해를 잘 해소한 농가를 찾아가서 방법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사전조사가 잘 돼 있고, 그 예상 장애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거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만 서술하는 건 여기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작목과 관련되어 있는 불편한 일들을 좀 써주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평가 항목도 장애 및 위험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좀 사전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농 계획 구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농 비전은 방금 30점 알아봤고, 이제 영농 계획 구체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도 좀 세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품목 선정 5점, 생산 계획 10점, 판매 계획 10점이잖아요. 품목 선정이 5점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작목을 선택하겠다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계획서를 쓸 때 저는 상추를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정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추도 적고 양파도 적고 파도 적고 뭐 딸기도 적고 한우도 적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뭘 하려고 하지? 어떤 영역의 전문 농업인이 되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판단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써주시는 게 좋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상추하고 쌈배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작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전혀 다른 거 상추하고 한우 이러면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럼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달라. 두 번째로 생산 계획 10점인데, 생산 계획이 구체적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여기 정량적 목표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정량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하게끔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1년차에 600평의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1년차에 600평 땅을 살 수가 있나? 라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하고 맞물려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되겠죠. 1년 차에 만약에 2,000평의 땅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지 않죠. 뭐야, 이 친구 땅만 살 계획이 있네. 그럼 땅만 사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뭘 하지에 대한 내용도 잘 서술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돈을 3억 원 정도밖에 융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2,000평의 땅을 사버리고 나면 다른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판매 계획 10점인데 이건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 지역에서 어떤 장목반이 잘 되어 있어서 판로가 잘 개척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죠. 예를 들면 공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동 선별해서 함께 내는 제도. 이 공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홍보를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거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 계획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는데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빈칸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심사를 해봤는데 빈칸으로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 모르니까 이거 내가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걸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10점이니까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본인이 계획을 세우셔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품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계획서에서 일반 현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5개년 영농 계획서의 일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현황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잘 맞아야 된다. 생산 계획 10점 보시면 생산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연간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1년부터 5년 차까지, 그리고 연차별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돈을 잘 할당시켜 놨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이 장목을 할 마음이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실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강의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잘 안 해주세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나타내서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평가 기준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도 1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판매 및 마케팅 계획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홍보 계획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영농 동기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경영 계획 작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혀 별개의 내용처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판매 및 마케팅에는 100% 다 공선으로 출하한다라고 내가 써놨는데 영농 동기나 경영 계획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로 50%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홍보를 할 때 SNS에 홍보를 하거나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를 상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저는 100% 공선을 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놓고 경영 계획에는 50%는 SNS를 통해서 판매하겠습니다. 50%는 농협에 출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작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이거 되게 졸속으로 작성했나? 이런 의심을 볼 수가 있어서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죠. 8번에는 뭐라고 적었지? 9번에는 뭐라고 적었지? 12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 이 친구 졸속.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이 25점이에요. 여기도 보면 자금 마련 계획이 10점이고 교육 훈련 계획이 10점이고 신용 상태가 5점인데 자금 마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하다 보면 웬만한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금을 어떻게 써야만 이 큰 돈이 들어가는 농사를 할 수 있을까를 심사위원들은 꼼꼼히 볼 수밖에 없고, 이 친구가 자금을 쓰는 이 계획이 얼토당토 않으면 이 친구는 내가 합격시켜줘 봐야 빚만 지겠구나 라고 오히려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안 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쓰겠습니다 라고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성공할 확률도 높다라고 심사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융자금은 얼마를 쓸 거고 그때 어떻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체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내가 현금을 퇴직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퇴직을 한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쓸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사업에 의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될 돈이 만약에 2억 원 정도의 계획에 필요하다면 이 1억 5천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적당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꾸준히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 필수 교육도 있고 선택 교육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최소한만의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계획, 교육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필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선택 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좀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사업 신청자의 신용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호, 보통, 불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양호 5점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신용조사서라는 걸 받아오는데 거기에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5점. 근데 뭐 연체가 있다거나 뭐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서 2.5점이나 1점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금 마련 계획 표를 좀 보시면 현실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계획이 진짜 실현 가능하냐. 두 번째로 자원 조달 부분에서 융자금을 얼마를 쓰려고 하냐, 자부담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냐. 그런데 여기에 제3금융이나 4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가끔 3금융이나 4금융에서 자금 쓰는 분들도 계세요. 사채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자금을 지금 막 써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외부 평가위원이 보기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평가 관련 서류를 보면 자금 조달 계획 쓰는 부분이 있고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 쓰는 부분에 이 부분이 서로 좀 일치가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보시면 농업 교육을 위한 시간을 잘 할당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상추를 하는데 저는 12달 다 바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겨울은 좀 한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추는 12달 다 바쁘지만 그래도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는 뭐 매일매일 수확하던 거를 4일이나 5일에 한 번씩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좀 받아서 내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관련 서류 보면 교육훈련 계획하고 영농동기 및 경영 계획, 여기 부분이 서로 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지역의 멘토 부분을 세우셔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주면 추가적인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한테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거니까 꼭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12번의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에 들어가 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거의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이 20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10-1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였는가. 그러니까 농고를 나왔냐, 농대를 나왔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졸업한 친구는 10점을 받죠. 여기를 졸업하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세워주신 게 뭐냐면 최근 3년 내에 이수한 전체 교육 이수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자료는 지금 2024년도 자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2025년도니까 최근 3년이면 24년도, 23년도, 22년도겠죠. 뭐 이 이수한 교육이 100시간 이상이면 10점, 그리고 99시간에서 70시간이면 88점 이런 식으로 교육 시간이 또 점수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농업계 학교 나온 친구는 무조건 10점. 그렇지 않은 친구는 다른 교육으로 100시간 이상 받으면 10점. 네, 보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이 된다. 내가 20시간을 받아도 1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고 온라인 교육은 또 20시간만 인정을 해준다. 이것도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사업계획서에 있는 틀을 한 번 더 보시고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제 그 개인 역량 부분 또 20점 안에서 보면 또 이것도 10점인데 보시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5점, 3점, 1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5점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이나 GAP, 해썹 이런 걸 대부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5점이에요. 그런데 농사에 아직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5점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 농업 이외의 관련 자격증은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5점, 2개 이상이면 3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대한상공회의소나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런 곳에서 또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은 3개 이상 있어야 5점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교육을 꾸준히 좀 받고 있었어가지고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명품 대학교도 다녔었고, 그리고 강소농이라고 하는 교육도 받았었고, 그리고 수시로 저는 김제에서 하는 교육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받았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18년 선정자니까 그 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뽑는다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 스스로 나는 농업과 관련 없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그냥 받고 있었는데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교육은 좀 꾸준히 이 선정이 아니더라도 좀 받아놓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개인 역량이 20점, 가점이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면 10점, 아니면 0점. 그런데 그 외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으면 10점. 그리고 교육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인 점수.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5점. 비농업 자격증은 3개 이상이면 5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3점, 이렇게 되어 있고, 독립경영 예정자 같은 경우에 가점으로 1점, 그죠?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도 1점, 실무 경험이 있으면 2점, 그리고 1년차에서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은 1점, 그리고 경영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면 1점, 재보험이나 공선 활동을 하고 있으면 1점. 이렇게 가점들을 받을 수가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다문화 가족이면 1점. 그리고 자녀 동반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1점. 이렇게 가점들이 추가적으로 좀 있으니까, 근데 가점은 다 합쳐서 전체 3점이에요. 그래서 가점도 꼭 챙기셔가지고 1점이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있으면 1점이 굉장히 큰 점수니까 가점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점을 하나도 못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